네, 4.3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선거 전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최대 격전지인 경남 창원 성산은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부상했는데요. 네, 한편 다음 주 열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우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선거 일단 창원 성산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 각 당에게 창원 성산의 승리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네. 아시겠지만 경남에서만 두 군데 지금 보선이 펼쳐지고 있지만은 예, 그렇죠. 이번 선거 결과가 특히 이제 여당에게는 집권 중반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전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이게 지금 달려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황교안 신임 대표 체제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대선 패배에 이어서 또 지방선거도 참패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참패를 하면은 황교안 대표 체제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한국당. 그리고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지역이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하셔가지고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코 양보할 수가 없죠. 또 플러스 지난번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 숨지면서 결국은 한 명이 부족해가지고 교섭단체가 공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붕괴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노회찬 정신을 내세워서 정치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승리하고 민주평화당과의 다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입장에서 네. 여야 각 당 양보 없는 치열한 지금 그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어떤 관점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PK라고 하면 이제 부산 경남을 얘기하는데 특히 이번에는 경남 지역에만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남 지역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본거지인데 여기서 특히 창원과 성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진보 정치의 아성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통영과 고성 같은 경우는 한국당이 약간 앞서고 있는 여론적 지표를 보이는 것 같고 창원과 성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여기에서 과연 민주당이 단일화 협상에서 단일화 투표 결과에 과연 후보를 낼 수가 있을까? 만약에 집권 여당인데 여기에서 경선에서 탈락을 한다면 민주당 후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번 두 선거에서 PK에서 두 곳에서 민주당 의원이 배출되지 않으면 상당히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체면을 구기고 오히려 이것이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그런 국민적 이미지를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산, 창원 이 지역에서 단일화 후보에서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를 민주당의 전민호 후보가 지금 여론적 지표로서는 10% 지금 뒤지고 있는데 과연 24, 25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이것을 민주당 후보가 이것을 거머쥘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관전 포인트로 봤을 때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민주당 후보가 여기에서 당선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단일화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각 당 모두 아주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단일화 결과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은 정의당의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과 좀 다른 포인트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것은 두 군데에서 모두 승리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승리하기 좀 어렵다면은 한국당의 승리를 저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일화에서 물론 자당의 후보가 돼서 승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일단 창원 성산 지역은 이제 노회찬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쪽을 양보하더라도 통영 고성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양쪽 다 만약에 한국당 후보에게 패배하게 되면 상당히 전국 주도권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창원 성산에서는 26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니까 투표 용지가 그래서 24, 25 이틀간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단일화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보면은
정의당의 여영구 후보가 예.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럼 이제 여영구 후보하고 권민호 이 두 후보가 지금 단순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치면은 네. 한 46%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한국당의 강균 후보는 한 후보죠. 30%니까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단일화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방금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치기 때문에 예. 플러스 이 지역은 아무래도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그런 동정 여론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고 단일화된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중당의 후보까지 단일화할 것이냐. 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단일화가 3자가 단일화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예. 지금까지 단일화에 동조를 안 하고 있고 따라서 민중당 후보는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완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양자 단일화를 하더라도 진보 진영에 유리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여론적 지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재원 후보, 손석형 후보 둘이 합치면 15% 정도 되는데 예. 여기에서 특히 손석형 후보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 민중당 후보가 완주한다고 봤을 때는 결국은 단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정당이 후보를 양보하거나 경선하는 것도 물론 그것은 뭐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어차피 후보를 내는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과정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자신들의 어떤 정책과 그리고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유권자에게 표를 얻어서 이것을 승부를 보는 것이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이제 단일화하는 것은 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이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판하는 것은 그만큼 단일화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이길 수 없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한국당에서는 이제 이 두 석 중에서 한 석만 얻으면 일단 탄핵을 지나온 정당으로서 그래도 국민들한테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정말 창원 성산 이 두 곳을 만약에 한국당이 석권을 한다면 황교안 체제가 다음 대선 후보로 바로 등장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소한 이 한 곳은 한국당이 가더라도 나머지 한 곳은 진보 진영 쪽에서 가져와야 된다. 그런 속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통영 구성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창원 성산회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후보 단일화가 최대 변수라고 한다면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좀 변수가 있을까요? 통영 고성이 이제 굉장히 재밌는 선거예요.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소지역주의가 있어요. 통영의 인구가 대략 한 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고성보다 근데 좀 고성은 한 4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3배 정도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통영은 지금 민주당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양문석 후보가. 그리고 고성은 지금 정점지. 한국당의, 예. 그래서 한국당 후보가 나왔는데 이렇게 단순 생각하면은 무조건 통영 출신이 유리할 것 같은데 네. 거꾸로 오히려 고성 출신이 똘똘 뭉칠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소지역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한국당에서 특히 이제 좌우 그런 이제 색깔론으로 계속해서 보수 진영을 결집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결집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지난 지방선거만 해도 지금 PK 지역에서 민주당 반환이 불어가지고 통영 군수도 이겼고 고성 군수도 이긴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전 지방선 흐름대로 그대로 간다면은 통영 출신의 양문석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만약에 그 흐름이 바뀐다면은 지금 이제 여론조사 추세로 보면은 한국당 후보가 우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보 대 보수의 전통 결집 세력들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30에서 40%로 저조하다면은 네. 누가 고정표를 많이 갖고 있는지, 누가 조직표를 많이 갖고 있는지 이게 우세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역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가 나쁜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는 지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힘 있는 여당 후보가 나와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예. 여기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다. 한국당 후보는 이 정권이 무능해서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따라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손을 들어줄지 이 네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장 교수께서도 뭐 변수를 조금 짧게만 뭐 정리해 주신다면 최근에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민주당의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는 지역 중에서 PK 지역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민주당 후보한테 약간의 불리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금 여론조사 발표를 하는 것 봐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여론적 지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투표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인 현안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젊은 세대보다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관념이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국당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봤을 때 뭐 통영 후보 양문석 그리고 고성 후보 정점식이지만 이 소지역주의가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곳이지만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인사청문회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선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아들과 관련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선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배 교수님. 이제 박영선 의원 이제 인사청문회 예.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의원 시절에 아주 저격수로 상당히 구 여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그런 의원 예. 아닙니까? 재벌 저격수라는 그런 별명인데 별명도 그래서 있죠. 지금 한국당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아들 지금 증여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들이 8살 때 물론 이제 상대 측 주장에 따르면 8살 때 1,800만 원의 예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한 13년 동안 한 총 2억 가까이. 2억 가까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돈을 어린 나이에 벌어가지고 증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거는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기존의 법에 따르면은 이제 증여세가 한도가 1,500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 지금 늘어가지고 2천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걸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증여세를 탈루를 했다면은 7대 배제 인사 기준인 네. 세금 탈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박영선 후보자는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냐면은 자료를 잘못 해석을 했다. 해석의 오류다.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본인이 A라는 은행에 그때 당시에 1,800만 원을 예금을 시켰다가 다시 B라는 은행으로 옮기면서 1,9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합산을 해가지고 3,700만 원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계산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긴 것이다. 라면서 엉터리 자료로 비판하지 말고 건전하게 좀 비판해달라. 이렇게 지금 오히려 역공을 나서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쪽 주장이 맞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박영선 후보의 지금 집이 몇 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번 박영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글쎄요, 본인이 과거에 저격수했던 것을 본인이 다시 방어해야 하는 예. 그것이 이제 부메랑이라는 이제 말로 표현이 되는데 경제부 기자 출신 아닙니까? 박영선 의원이 경제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유독 재산 검증에 대해서 강한 면모를 보였고 지금까지 재산 증식 과정의 의혹 또 도덕적 결함 이런 것으로 지금 뭐 김병화, 천성관, 김태 후보를 낙마시킨 그런 아주 저격수 출신의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예. 본인이 이렇게 장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몰라 본인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해명을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락했으리라고 봅니다. 사전에 뭐 한 300개 정도의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네. 뭐 여러 가지 재산도 42억 9천만 원이고 여기에 아들 이중 국적 그리고 군대 병역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남편 이원조 씨 뭐 미국 변호사 아닙니까? 이래서 일본 도쿄에 집까지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박영선 의원의 지금까지 어떤 정치 행보와는 약간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야당이 이것에 대해서 강한 지금 칼날을 겨누고 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청문회는 결국은 현역 의원 불패라는 그런 또
그런 신화가 지금까지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말 또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큰 정치를 또 하려는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의원을 설득하지 말고 상대당 야당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앞으로 이것이 끝나면 장관이 끝나면 또 다음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의혹만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단정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위험하고요. 대략 부부가 합쳐서 한 3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 재산 형성 과정이 건전한 재산 형성 과정이었다면은 30억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박영선 의원의 집 4채 보유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박영선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강하게 반박을 했냐면은 네. 사실과 다르다. 만약에 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사과를 하지 않으면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매우 강하게 나갔거든요. 역시 이제 저격수답게. 예. 그러면 이제 청문회를 서야 될 사람이 역공을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본인이 그만큼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4채 보유 의혹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배우자하고 합쳐가지고 3채를 보유하고 있고 한 채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를 체크를 하면은 4채 보유라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재밌는 게 황교안 대표가 4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4채를 보유했다라면 문제가 되는데 본인도 이제 있다고 하더라. 라면서 이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제1야당의 대표면은 잘못된 주장을 했으면 깨끗이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해명 내용을 좀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아들과 관련해서 병역 특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병역 특혜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할 때 두 아들이 다 하나들은 이제 카이스트 관련 업체에 잠깐 인턴으로 일을 한 그런 적이 있고 또 둘째 차남도 카이스트에 인턴 비슷한 그런 형식으로 위촉 형식으로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한 그런 이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은 과연 카이스트 교수의 아버지였고 두 아들이 다 카이스트 또는 또 연관 업체에서 인턴 비슷한 일을 했다면은 아버지의 입김이 없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두 아들이 다 보니까 학교 마치고 또는 도중에 군대를 가는 그 사이에 잠깐 뭐 한 2달 정도 또는 6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하라고 본인은 권면을 했지만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본인이 직접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아마 집요하게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걸 과연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차남 병역 특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 국방부 정보와 책임감 자문위원으로 있을 때 있었는데 2009년 7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문위원을 해서 2번의 서류 의견을 전달했다. 저도 지금 육군 자문위원으로 지금 뭐 몇 년간 자문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스템을 보면 이제 자문위원이 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도 지금은 이거 컴퓨터로 해서 추첨을 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특별한 자원은 직접 부대에서 와서 뽑아가는 그런 이제 취해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무슨 특수 뭐 교수 아들, 뭐 장관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 이렇게 해서 병역 특혜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이때 당시에는 좀 시간이 이제 한참 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는 하는데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이런 것 자문위원 정도를 해서 여러 가지 군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일단 뭐 청문회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실련의 좀 자료인데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이 부동산 가격이
시세의 한 60%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청와대 인사검증의 문제로 또 불거지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인사검증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행 법 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1인당 이번에 7명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인당 22억이라고 재산 신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36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시세의 대략 한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공직자윤리법 재산 공개에 따르면은 공시가 또는 실거래가 예.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로 하게 되면은 한 시세의 60%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본래 입법 취지라는 거는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입법 취지에 맞으려면은 실제 시세대로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이제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검증이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많은 그런 부자들,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좀 철저하게 재산 형성 과정을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고액의 어떤 이제 보증금을 받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전세를 뭐 20억을 내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 수입은 전혀 신고를 안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 3가지 정도는 법적인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행 법제도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뭐 당연히 현행 법적인 문제죠.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감정의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을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깁니다. 인사청문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물론 가족이라든가 내밀한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시적 부분은 공개로 해서 정부 기관에서 직접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치밀하게 추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하고 국회에서 하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기다리면 또 임명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의 문제다. 다만 지금 국가기구가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경찰 많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기구를 통해서 인사검증을 추진을 앞으로 해서 네. 우리가 뭐 해서 인사청 한 달 전에 내정자를 정해서 국회에 통보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런 것들은 뭐 신문의 기사를 스크립해서 하고 보좌관들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검색을 해서 과거에 있던 문제점, 표면적인 문제점만 드러내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우리의 인재풀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공적인 기관들이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네. 국가기관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또 추적하는 것도 전문가들이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압축해서 추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보완이 앞으로 요구된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원적 체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맡은 분야에서 해서 조합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18 망원 의원에 대한 징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당에서 추천한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 3명 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징계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제기가 되거든요. 네, 징계를 뭐 미루는 것이 아니고 안 하려는 게 한국당의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원 한국당 소속 추천이죠. 3명의 지금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예. 그 이유를 보면은 최 연장자를 자문위원장으로 뽑도록 호선해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한국당의 최 연장자가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홍성걸 교수가 이제 그렇습니다. 최연장자였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자가 없으면은 예. 그거를 문제 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트집이 아닌가. 즉 5.18 망은 한국당 소속 3인을 징계하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은요, 지금 5.18 진상규명 조사위가 구성이 돼 있는데 네. 네. 한국당 몫으로 2명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분들은 결격 사유다, 자격 미달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달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한국당의 윤리특위 위원장이 사퇴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사퇴를 하면 빨리 이제 후임자를
골라야지 자체적으로 당 징계가 마무리될 텐데 그럼 이제 당 징계도 마무리 안 되고 그리고 또 국회도 마무리 안 되고 또 국회 진상규명위의 조사위원도 추천을 안 하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한국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해서 네. 징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오래 끌면 끌수록 오히려 황교안 체제에 짐이 된다. 이거는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도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속히 결론을 내리는 것이 황교안 체제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미 한 차례 당내에서 징계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에 또 이런 좀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재보궐선거도 있고 상당히 그리고 황교안 체제가 출범 동시에 지금 이런 일들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결속 차원에서 상당히 대표 입장에서 그러나 대표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황교안 체제의 어떤 안정화되는 그런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안정화 시점이라는 것은 지금 이 5.18 문제와 관련한 그런 발언한 분들 강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집권층과 상대적인 그리고 광주 문제와 관련된 아주 예민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대표로서 지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당의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표로서의 그런 역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법적 절차적 당의 내규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이것은 뭐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오늘 뭐 좀 다른 이슈가 많은데 마지막 이슈를 한 가지만 더 다루고 저희가 대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 밀수로 구속된 사실이 좀 알려지면서 이게 부실 검증 또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 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짧게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법상 당사자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안 되고요. 네, 일단 법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도의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2018년 7월에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이 법정 구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8월에 추천하고 9월에 임명이 9월에,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았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거릴 수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제 방통위 측은 당사자에 대해서만 결격 사유 여부를 따지지 뭐 직계 좀비서까지는 따지지 않는다. 네. 저도 이제 그거는 법적으로 맞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연좌제적인 그런 성격의 정치 공세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시민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이제 그분의 이제 조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 감독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과거에 김무성 전 대표의 사위가 마약 혐의로 처벌받을 때 상당히 좀 조롱 섞인 그런 이제 멘트를 내놨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교훈을 얻은 게 역시 말을 함부로 하면은 그 말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예. 그래서 말을 좀 늘 가능하면은 고운말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